네, 반갑습니다. 통합마스터 시영철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떻게 이제 수능에 나올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예시 문항을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듣고 있는 학생들이냐, 이제 5월을 기점으로 제가 이제 구분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이제 4월 말이 되겠고요. 이제 곧 중간고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의 첫 번째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언제 볼 것이냐가 좀 핵심인데요. 일단 크게 5월 전에 보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5월에 보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5월 전이냐 후로 나눈다면 5월 전에는 이 강의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냐면 이제 곧 보게 될 중간고사에서 9문항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미리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어떤 중간고사의 대비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5월 이후에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곧 있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 강의를 듣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5월 전이냐 후이냐에 따라서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5월 전에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간고사 전에 한번 풀어보고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소개하는 번호, 그러니까 25문항을 다 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체크해드린 요 문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번호를 좀 체크를 하시고 우선적으로 먼저 푸시고요. 그 중에서도 중간고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일단은 과감하게 안 푸시고 나중에 중간고사 끝나고 푸시는 것을 좀 강하게 추천합니다. 미리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모니터로 보고 계신다면 스페이스바를 잠깐 누르셔서 그 번호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 별표 표시한 것들 있죠, 그죠? 그 별표 표시한 것은 어려운 문항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의 특성상 한번 풀어보고 들어간 학생하고 안 풀어보고 들어간 학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무의식적으로 좀 풀어보시라고 제가 별표 표시를 좀 했습니다. 난이도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만약에 이제 5월 이후에 듣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6월에 뭐 모의고사를 좀 대비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자, 요 번호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먼 훗날 이 강의가 성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강사들은 딱 냄새를 맡습니다.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아마 심화돼서 어렵게 나올 거라는 것이 분명히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번호를 좀 체크하셔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좀 의식적으로 어떻게 좀 스킬을 써가면서 풀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인트로를 할게요. 자, 지금 물화생지에서 예상되어지는 어려운 파트가 지금 거의 딱 선명하게 정해졌는데요. 물리에서는 이제 역학 1, 2파트, 그다음에 두 번째 화학에서는 주기성의 퍼즐 푸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수도쿠처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퍼즐을 어떻게 빨리 건조하게 풀어내는지. 그다음에 산화환원의 이온수 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응용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테이블을 그려가면서 푸는 거 아마 아실 거고요. 그다음 중화에서도 역시 이제 분수 스킬 써서 푸는 것들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생명과학에서 이 코돈 파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코돈의 어떤 경우의 수. 그러니까 여기가 돌연변이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엄청나게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상보적 조합 비율 따지는 거, 그러니까 A, T, C, G의 어떤 비율을 따져가면서 푸는 것들, 이런 것도 역시 한 번 정도는 손으로 꼭 써보셔야 됩니다. 자, 지구과학에서는 예상되는 부분이 바로 이 엘니뇨의 그래프 분석인데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25번에 가장 어렵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기억을 좀 하시고, 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제가 업태포 강좌에다가 100%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좌를 보시면 심한 문제까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그런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요 정도만 인트로를 좀 하고요. 이 강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좀 갑작스럽게 여러분들 촬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이게 설득이 돼야 돼. 이 강의가 아이들에게 요 시기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셨죠? 자, 1번부터 빠르게 해설 들어갈게요. 자, 1번. 자, 다음은 생태계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에 대한 예를 나타내고 있다. 자, 가와나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체크, 요런 것들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가와나는 이제 요런 것들이다. 이렇게 체크를 좀 합시다.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위협을 받고 있다. 요게 환경오염이 되겠죠. 여기 환경오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외래 생물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아 같은 경우는
생태계를 파괴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그죠? 자,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자, 간호환경오염이다. 정답이 되겠고, 자,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뉴트리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여러 가지 파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틀렸고요. 자, 영구 동토층에 너무 겁먹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땅이 얼어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년 이상 얼어있으면 그냥 얼어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땅이 얼어있는데 거기에 독특하게 살고 있는 북극이익기라는 것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기온이 상승하면 영구 동토층에 살고 있던 북극이익기가 기온이 상승하면 얼어 있었던 땅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최적화적으로 살고 있던 북극이익기는 서식지를 잃어간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죠. 그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한다. 다음. 자, 다음은 길이의 측정 표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 표준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정립됐는지 그 순서 맞추는 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빛에다 동그라미 좀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중간고사 보기 전에 꼭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빛의 속도를 기억하셔야 돼요. 빛의 속도를 나중에는 아마 너무 잘 나오니까 아마 외우시게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합시다. 자, 3억 미터 퍼 세컨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3 곱하기 C의 8승이나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3억 미터 퍼 세컨, 그렇게 기억을 합시다. 갖고 싶다 3억, 그렇게 딱 기억을 해줘. 그래서 1초에 3억 미터를 날아가는데 요게 이제 뭐 1초란 뜻이죠, 그죠? 그럼 분모 분자를 3억으로 나눠. 분모 분자를 똑같이 3억으로 나눠 볼게. 이거 그래도 상관없죠. 같은 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는 거야. 1. 그러니까 1m의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빛이 3억 분의 1초 날아간 겁니다. 빛이 3억 분의 1초 날아간 걸 1m라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런 것들은 머리 딱 들어가야 돼.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빛이, 그러니까 요 숫자를 기억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3억이에요. 3억. 그래서 3억 분의 1초 동안 날아간 거리를 우리가 이제 1m라 정의 내리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가장 나중에 그 현대에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따지고 있다면 C하고 A의 순서 때문에 지금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셨죠? 그죠? 좋아요. 자, 좀만 더 볼게요. 자,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이제 극지방이야. 여기를 극지방이라 부르고요. 여기는 이제 적도지방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재가지고 그걸 1000만분의 1로 쪼개죠. 그래서 요거를 1000만분의 1로 쪼갰을 때 그 조각을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1m다 라고 부릅니다. 일단 첫 번째. 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매번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요걸 갖다 미터 원기로 제작을 해요. 백금을 썼다는 것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백금과 이리듐을 IR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백금과 이리듐을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m짜리의 미터 원기라는 것을 제작해요. 미터 원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금속이 온도와 압력에서 뒤틀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속도 조금 증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 된다 하기는 조금 기준이 변형이 일어나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서상으로 따질 때 B가 마지막인 건 아는데 과연 C하고 A 중에 무엇이 먼저인지를 출제자가 살짝 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냐면 C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A인데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들 밑줄 좀 그어야 되냐면 이동하면서 측정하였다 밑줄 그어봐. 이건 되게 클래식한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측정한 다음에 그걸 1000만분의 1로 나눴다는 거는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미터 원기가 되겠고 요게 요렇게 순서를 한 번 정도 미리 틀려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C, A, B인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자,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야죠. 왜냐면 3억 분의 1초를 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정답이 되겠고, 자, 미터 원기도 온도에 따라 길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이 변형이 일어났어요.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이번 시험범일 거니까 잘 좀 풀어보세요. 다음. 자, 다음은 구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면
요거 단위 변환하는 게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들을 주고 있냐면 1cm, 1cm, 1cm잖아. 그지? 그럼 얘네들의 부피를 갖다 재보면 얼마 되냐면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기 무엇을 갖다 놨냐면 물 10ml 동그라미 쳐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이제 중학생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눈에 쏙쏙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치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10ml에다가 얘를 담그었더니 몇 ml가 됐다는 거야? 11ml가 됐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0ml에다가 얘를 담그었더니 몇 ml가 됐다는 뜻이냐면 11ml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면 지금 출제자가 얘와 무엇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준 거냐면 1ml가 똑같다 이런 식으로 툭툭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 펜 들어볼게요. 제가 현장에서는 이게 잘 외워지지 않으니까 의식적으로 암기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1mm와 1세제곱센티미터는 같은 부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가면서 푸실 수도 있지만 앞장이기 때문에 그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의식적으로 잘 외워지지 않는 거니까 1mm가 1세제곱센치인 것들은 외우고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업템포에 실어놨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자, 디귿은 기본양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본양 7가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식일질, 온전한 광물 그렇게 딱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죠? 요건 정답이 되겠고, 자, 밀도는 동그라미 쳐볼게. 그러니까 밀도는 이제 툭 치면 나와야 돼요. 밀도는 무엇분의 무엇이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량 같은 경우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킬로그램을 써야 되겠고요. 부피는 뭐냐면 미터 세제곱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유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기억과 니은을 사용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길이, 여기 이제 길이를 사용하고 있고 길이의 세제곱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질량 또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답이 되겠다. 다음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답을 5번에 마킹하시면 돼요. 좋아. 다음. 자, 다음은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림을 딱 보면 요거 규산형 광물 얘기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저게 읽힐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무엇을 갖다 써봐야 되냐면 빨리 지금 써볼게요. 역시 시험 범위에 들어갈 겁니다. SiO4라고 써봐 빨리. SiO4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Si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요 자리가 이제 O가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A하고 B가 지금 이렇게 돼서 기억은 규산형 광물에다가 정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을 쭉 보니까 여기 뭐냐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기본 소자를 14족을 쓴다는 거 우리가 개념할 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갖다가 기본 소자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X는 무엇이냐 이렇게 보니까 X는 B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 그리고 틀렸고 반도체는 정답이 돼요. 그 답은 니은하고 디귿에다가 마킹하시면 되는데 답은 4번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 몇 점이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2.5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때부터는 2.5점이 최고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2.5점의 가치가 있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2.5점이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지각 파트예요. 지각 파트, 규산형 광물. 여기는 반도체 파트예요. 그러니까 단원 간의 융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원과 단원을 융합하면 점수가 최고로 튀어 올라가요. 난이도와 상관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융합들의 문제에 너무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융합에 너무 쫄지 마시고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출제자는 약간 억지스럽게 좀 융합을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떨어지긴 했는데 융합을 많이 할수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생각을 좀 하면서 겁먹지 말라고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고 다음. 자, 개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미 종 A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쭉 볼게요. 자, 기억. A는 생태계가 구성하는 요소 중에 생산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읽고 계시면서 시간 소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툭툭 점검하면서 기억을 찾아가야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생산자에다 동그라미 쳐봐. 생산자는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개미는 소비자입니다. 광합성 못하니까 이건 틀렸고요. 자, 기억. 그럼 바로 기억 봐야 돼. 요렇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둬야 됩니다. 자, 곰팡이가 잎 조각을 분해해서 토양이 비옥해졌어요. 자, 곰팡이 동그라미 쳐볼게.
곰팡이 세균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곰팡이 세균도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분해자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생물적 요소가 주변에 있는 토양, 어떤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분해자도 생물 요소에 들어가는 거, 자, 의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디귿 가볼게. 자, 니은은 여기서 은근히 많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요 개체군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 개체군. 요런 용어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개체군이라는 말을 하려면 한 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은 개체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체군이라고 하면 하나의 종이어야 되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냐면 같은 개미들 사이에서 몸집이 크냐 작냐죠. 그러니까 개체군 사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체군 안에서 상호작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이가 아니라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체군 한 종이라는 거 딱 기억을 해주시고 답은 2번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자, 다음은 기상요소의 월 평균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고 있어요. 좀 더 봅시다. 자, 수집한 데이터의 측정 오차와 한쪽으로 편향된 값은 그냥 어느 정도 좀 보정을 하면서 문제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럼 기억부터 잠깐 볼게요. 자, 그 과정을 하면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올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육과정과 무관하게 이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뭐 이렇게 유연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자, 월 평균 상대 습도. 그럼 상대 습도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에다 밑줄. 그러니까 상대 습도는 요렇게 어떤 점선을 상대 습도라고 부르는데요. A 시기와 B 시기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요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변화량을 얘기합니다. 변화. 얼만큼 변화됐는지 그 폭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 시기와 B 시기에 대한 얘기들을 따지고 있는데요. 그럼 A 시기 찾아볼게. 여기가 A 시기고요. 요런 걸 찾는 것도 시간 소모가 있을 거예요. 비시기. 그럼 점선이 여기서는 이만큼 변화가 된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점선이 이만큼 변화됐어. 그럼 얼만큼 변화가 많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A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시기가 B시기보다 크다. 정답이 되겠고. 자, 이 탐구 결과에서 평균 기온과 기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또 동그라미 쳐볼게. 그래서 월 평균 기온이라는 데이터와 두 번째는 기압이라는 데이터를 두 개의 아무리 복잡해도 이 두 개만 읽어. 그렇게 읽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기온은 어딨냐 물어보니까 이게 기온이에요. 그래서 기온 같은 경우는 제가 빨간 색깔로 필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온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꼼꼼하게 안 체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어떤 패턴을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떤 패턴이냐면 기압은 어딨나 잠깐 볼게요. 그럼 기압은 제가 이 파란 색깔로 필기할게요. 그러니까 기압은 여기 있네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훑으세요. 이렇게. 요렇게 훑으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이 딱 그리다 마냐면, 아, 서로 크로스네. 얘가 올라가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떨어지면 얘가 올라가네. 아, 서로 반대네. 그런 느낌만 처리를 해주란 말이야. 자, 디귿 가볼게. 자, 기온이 낮아지면 얘는 올라가냐? 그럼 바로 정답이지.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알겠지만 배점상으로 보면 1.5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겁먹었을 만한 문제인데, 왜냐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여. 그리고 처음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많이 쫄았겠지만 생각보다 점수 배점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자, 다음은 열 출입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파트는 이제 화학 파트가 되겠는데,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게요. 자,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 동그라미 쳐봐.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흡열을 얘기하는 거야. 흡열. 흡열은 어떤 패턴을 흡열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요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올라가려면 주변에서 열을 쭉 흡수해서 이걸 화학적 에너지로 쭉 바꾸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니까 반대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반대라는 것은 발열을 뜻해요. 여기는 이제 발열을 뜻하죠. 그럼 바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안정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발열이라 부릅니다. 자, 끝. 요 풀이 끝이에요. 자, 기억부터. 자, 가와 나에 대한 얘기를 골라라.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냐라고 물어보네요. 흡열이니까 주변으로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자, 에너지가 나왔죠. 여기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3번이 정답이니까 좀 이따 풀게요. 자, 4번. 염전의 소금을 우리가 이제 얻을 때 이제 증발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액체가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쭉 흡수해서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면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에너지를 쭉 흡수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흡열이에요. 흡열. 근데 지금 나는 발열이었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역시 승화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승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지만 기체가 고체되는 것도 승화야. 그러니까 승화에 너무 매력적으로 빠져들면 안 되고요. 요 앞을 봐야 됩니다.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가 기체가 되려면 주변에서부터 그렇죠. 에너지를 쭉 흡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요거는 흡열이 돼야 됩니다. 흡열. 근데 여긴 발열인 거니까 요건 틀렸어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세포호흡에다가 밑줄 잠깐 그어봅시다. 그래서 인체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발열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3번. 다음. 자, 가시고기 A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 가는 A에 대한 외피 조각 표현형에 대한 얘기들. 자, 여기서 이제 겁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낯선 자료가 나와도 유연하게 어느 파트를 풀어야 되냐면, 그렇죠?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 선택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 2에 나와요. 자, 기억, 가에서 외피 조각의 표현형이 개체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개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생태계 다양성이냐 부르는데, 자, 다양성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다양성은 세 가지가 딱 떠올라야 돼. 유종생,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종에서 조금씩 다른 것은 유전적으로 달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요거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되니까 틀렸습니다. 자, 해수에서는 그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해수에서는 누가 살아남았냐 지금 보니까 개체수의 빈도를 보니까 기억이 많죠. 그러니까 기억이 많다는 건 얘가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기억을 가진 개체가 디귿을 가진 개체보다 살아남기에 아주 유리했다는 뜻이에요. 정답이 되겠고, 하지만 환경이 바뀌니까 불리하네요. 왜지? 그건 나중 문제야. 그러니까 세상에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하려고 만든 시험장에서 여기 가면 불리한가 보네. 그렇구나. 해수냐 담수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르네. 그 정도 느낌만 처리를 해주란 말이야. 자, 그럼 디귿 가볼게요. 자, 자손에게 전달되는 변이, 동그라미 쳐봐. 변이. 이 변이는 뭐냐면 다를 이자에 변화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모습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조금씩 모습이 달라요. 자, 그런 경우는 진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 그러면 코로나 시대가 한번 딱 오잖아? 그럼 다 멸종이야. 하지만 묘하게 조금씩 다르잖아? 그럼 누군가는 살아남아. 걔네들이 또 개체를 번식하는 거야. 그러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된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뭐냐? 다 조금씩 달라. 그래야 어떤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는 살아남아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 자, 그렇게 가시면은 단순함기랑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답은 니은하고 디귿에다가 마킹하시면 되겠고, 답은 4번. 다음. 자, 데이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겁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이제 요런 것들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훈련을 업템포에서 충분히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100% 반영해서 교재를 갖고 올게요. 자, 좀 더 볼게요. 9번 봅시다. 자, 말라리아에 대한 동그라미 쳐볼게요. 말라리아. 자, 말라리아는 어떤 매개체가 이렇게 모기에 대한 얘기인가 봐. 뭐 나머지는 쭉 보는데,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포인트를 빨리 줘야 되냐면, 쭉 보면 빠르게 읽었는데 여기 밑줄 봐. 기억은 얘와 얘 중 하나이다. 이런 것들을 아주 민감하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시발점을 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은 얘 아니면 얘다. 여기서부터 경우의 수를 따져.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예측했을 때 채집되는 시기는 언제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볼게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어떤 얘기들을 주고 있냐면, 첫 번째는 그러면 최고 기온이 어디 있는지 봐야 돼. 최고 기온이 여기 있고, 자, 최저 기온은 여기 있습니다. 요게 최고 기온, 최저 기온. 그 다음에 여기가 모기의 개체수예요. 일단 첫 번째 보시는 거는 얘네들의 어떤 경향성을 따져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둘 다 우상향이죠. 그러면 경향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특정 스팟을 봐야 됩니다. 출제자가 이걸 그어줬네. 얘를 왜 그어줬을까? 그럼 얘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있나? 그런 생각 좀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모기의 개체수가 없었다가 갑작스럽게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이 무엇과 똑같냐 물어보니까 얘가 15도를 넘어가는 그 순간, 누가? 최저기온이. 그러니까 최저기온이 15도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모기가 등장하기 시작한다라는 데이터들을 쭉 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Y에서 그 다음 연도가 됐을 때도 역시 15도에다 밑줄 잠깐 끌게요. 15도에서 자, 얘가 최저 기온이 15도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공교롭게 모기가 그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누구랑 밀접한 상관이 있냐면 얘는 그렇죠. 요거는 최저 기온하고 상관이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선지가 다 어렵진 않거든요. 자, 기억부터. 자, 말라리아는 감염병이다. 이런 거는 그냥 툭툭 치고 가야 됩니다.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볼게요. 자, 기억은 최고 기온이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15도 동그라미 쳐봐.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15도. 그래서 올라가다가 누가 15도냐 물어보면 최저 기온이 15도가 넘어가면 공교롭게 그때부터 모기가 등장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 기온이 아니라 최저 기온. 니은 틀렸고. 자, 6월은 니은에 해당하느냐? 그럼 이제 니은을 보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시기를 이제 써보라는 거야. 그 시기. 모기가 등장하는 시기를 한번 골라봐라. 이런 뜻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15도에다 밑줄 또 잠깐 끕시다. 그럼 15도를 기점으로 최저 기온이 이를 넘어가는 시점부터 그럼 그때부터 모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언제냐 물어보면 5월 한 중순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5월 셋째 주?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6월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기. 그러니까 그것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5월 중순이라고 해야 되니까 요거는 미묘하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요거는 1번에다가 마킹하시면 되겠고 지금 요 정도 같은 경우는 100점이 2.5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도 굉장히 길고 생명과학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뭐 그렇게 데이터 분석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어렵지가 않지만 이걸 이제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는 좀 겁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겁먹는데요.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얘네들의 경향성을 먼저 보셔야 돼요. 경향성은 둘 다 우상향인 거니까 크게 별거 없단 말이야.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15도에서 선을 그어줬어. 아, 그럼 여기에서 뭔가 한번 여기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보니까 기억은 이것과 이것 중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인간은 최고 기온이 어디 있고 최저 기온이 어디 있는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런 훈련들을 저하고 좀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다 마킹하시면 되겠고 다음. 자, 다음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 ABC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 그 이야기들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기억부터. 자, 수력 발전은 역학적 에너지가 10에 쓸게요. 10에 메가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인풋은 그랬는데 아웃풋이 얼마냐면 8메가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 할 필요는 없고요. 그럼 효율적으로 따지면 얼마냐 물어보면 요게 5분의 4. 왜냐면 이렇게 약분이 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건 10인데 나온 게 8이다. 뭐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B 볼게요. 자, 빛의 에너지가 자, 여기는 10kJ일 때 쓸게요. 자, 10kJ는 얼마냐면 1kJ 1 곱하기 10의 3승줄. 이렇게 접도 우리 배웠지, 그지? 자, 그 중에서 200줄만큼 튀어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200줄. 요런 느낌. 그러면 어디가 약분이 될 거냐면 여기하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요 값은 얼마냐면 10분의 2인 거니까 요게 이제 10분의 2가 되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요게 얼마냐면 5분의 1. 요게 효율상으로 보면 5분의 4, 5분의 1.
이렇게.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1g당 이만큼이래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1000g을 사용했대. 1000g. 그러니까 1g당 이만큼인데 1000g이라는 것은 요걸 1000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얼마만큼 인풋이 들어간다는 뜻이냐면, 자, 그 정도 상황이 인지되면 쓸게요. 자, 20kJ 1g당. 근데 곱하기 1000, 10의 3승. 요만큼을 갖다가 사용했더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나왔냐면 8메가줄만큼 나왔다. 요런 느낌. 다 좋아. 자, 그럼 이제 정리만 좀 해봅시다. 자, 얘는 메가줄이고 요건 킬로줄인 거니까 여긴 8에다가 곱하기 메가. 자, 10의 6승줄이에요. 요게 잘 안 외워질 겁니다. 메가. 딱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메가는 얼마냐면 10의 6승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가면 돼요. 20 곱하기. 자, 킬로줄을 쪼개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킬로는 10의 3승 곱하기 줄이 되겠죠. 좋아. 거기다 10의 3승 한 번 더 있습니다. 여기다 10의 3승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그 다음부터 약분하면 돼요. 여기 단위가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와 여기가 한 방에 날아가죠. 그죠? 이렇게 해서 10의 6승이 날아갈 거고, 그럼 요 값은 얼마냐 물어보면 요게 4로 약분이 될 거니까 5가 될 거고요. 2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친 것대로 효율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공급된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얼만큼 전기를 뽑아낼 거냐는 뜻이야. 그래서 공급된 것이 만약에 5로 똑같다면 그 중에서 전기를 뽑는 건 4대 1대 2가 되는 거니까 제일 큰 건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될 거고, B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따지면 정답은 2번에 마킹하시고, 여기 이제 내신의 2번에 범위 들어가진 않지만 내신 시험 범위 들어가면 요 비율을 시험에 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압니다. 어떻게 내는지.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시험에 낼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푸세요. 아시죠? 다음. 자, 다음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어떤 질량비를 차지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일단 볼게요. 수소가 모여서 헬륨이 되고요. 헬륨이 모이면 탄소가 돼요. 또는 산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가운데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규철이 알아? 규철이? 내 친구 규철이? 그렇게 외워. 규철. 그래서 요게 뭐냐면, 규소가 모여서 철이 돼. 그러니까 가운데가 철인 것은 아는데요. 아마 Y를 찾기가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철이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규소가 모여서 철이 된다는 거는 완자에 엄청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네요. 자, 중심부는 지금 보니까 규소가 모여서 철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규소는 양성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양성자가 엄청 많습니다. 생략할게요. 자, 양성자가 엄청 많은 애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철을 만들어요. 그럼 양성자가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발력이 심해. 청력이 심해. 그러니까 얘네들을 융합시키려면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빠른 속도로 붙는 거거든. 그러니까 양성자가 엄청 많다 보면 규소 같은 애들은 양성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반발력이 심해서 얘네들을 융합시키려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돼야 돼. 그러려면 뜨거워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규소가 모여서 철이 됐다는 건 굉장히 뜨거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동그라미 쳐봐. 태양은 태양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태양의 10배 정도 되는 질량이기 때문에 더 무거운 애들까지 만들 수 있고요. 무거운 애를 만들었다는 건 엄청나게 뜨겁게 얘네들 빠른 속도로 날라와서 융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거를 좀 모호하게 맞추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감으로 맞추는 거 좋지만 해설 강의 들을 때는 시간이 많은데 왜 모호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고, X하고 Y는 같은 족이냐라고 물어보네요. X하고 Y는 얘하고 얘다. 미지수 3개니까 또 얘한테 너무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래서 X하고 Y를 갖다 비교해보면 둘 다 14족인 거니까 정답이 되겠고요. 자, D급 발표하자. 자, 이런 D급 같은 경우도요, 어떤 걸 조심하라 그랬냐면, 지금 자기 시험지 여기 동그라미 돼 있다, 손. 여기 동그라미 돼야 돼.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구를 묻는 건지 지각을 묻는 건지를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많은 건 뭐냐? 철. 지구의 껍데기에 많은 것은
그렇지. OC, R패. 잘한다.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냐 지각이냐에 따라 선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구에 많은 것은 누가 제일 많은 거냐면 철이 제일 많은 거니까. 그래서 Y보다는 Z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에다 마킹해서 답을 3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나올 겁니다. 시험에. 자, 다음.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려다가 망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는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거니까 이온 테이블로 푸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게 좀 건조하게 풀어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A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응하기 전에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여기서는 양이온이 들어가고 양이온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이온은 구경만 해요. 그러니까 구경꾼 이온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몇 개냐면 6개고요. 이 동그라미의 개수는 6개라 구경만 한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Cl-1가라는 걸 찾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얘가 몇 개, 6개, 그러니까 요게 6개, 그 다음에 요게 몇 개, 3개가 적당하게 조합해서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X와 Cl이 누군지를 찾았어요. 근데 요게 몇 개, 요게 3개, Cl이 몇 개, 6개가 구성되어 있어. 근데 자연계는 이렇게 안 쓰거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쓸 때는 여기를 비율로 써요. 비율. 여기 몇 대 몇이냐면 1대 2가 되는 거야. 좋아요. 자, 그럼 이제 풀 때는 이렇게 크로스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플러스 2가짜리 하나와 마이너스 1가짜리 2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은 두 가지의 정보를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자리가 A라는 걸 찾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2라는 걸 찾았고, 두 번째는 X의 전하량은 얼마라는 걸 찾았냐면 X2호는 플러스 2가짜리라는 것도 아주 귀신같이 찾아야 됩니다. 요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요게 무엇이라는 걸 찾았냐면 X 플러스 2가짜리가 현재 3개로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들어와 이런 거야. 자, 근데 누가 들어갔냐면 금속 Y가 지금 치고 들어가죠. 그죠? 그럼 기존에 있었던 네모는 다 사라졌고 얘만 남았어요. 그럼 얘가 지금 Y는 플러스 몇 간짜리인지 모르겠지. 근데 이거 뚫어놔야 되는 거야. 감으로 풀면 안 된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Y는 플러스 몇 간짜리인지 몰라요. 이 자리를 지금 이렇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문제를 자, 이제 건조하게 풀어낼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존재하는 양이온만 다 쓰는 거야. 그럼 존재하는 양이온을 이렇게 한 줄 쓰세요. Y는 플러스 몇 간짜리인지 이렇게 비워두세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선. 좋아? 여기 뭐야? 이온수의 합, 전하량의 총합, 합전 이렇게 쓰는 거야. 좋아요? 저하고 처음 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써줄게요. 이온수의 합.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전하량의 총합이야. 전하량의 총합.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반응하기 전, 여기가 반응한 후입니다. 자, 반응하기 전에 여기죠. 그죠? 반응하기 전에 얘는 몇 개 있었냐면 3개 있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반응하기 전에 여기 3개 있었고 얘는 없었죠. 그죠? 빵개 이런 식으로. Y가 플러스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빵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하기가 좀 그렇다면 여기 그냥 뭐 이렇게 하세요. 뭐 B 플러스라고 놓지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반응이 끝났을 때 양이온만 따지는 거야. 그럼 얘만 2개가 남았죠. 그죠? 그럼 이 자리를 제가 이제 뭐 2라고 쓰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끝났을 때 하나도 없습니다. 얘 빵 이런 식으로. 풀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럼 얘하고 얘를 갖다 더하면 전체 양이온 수는 3이 되는 거고요. 얘하고 얘를 갖다 더하면 양이온만 따지면 2개가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로 따지면 2가짜리가 3개 있는 거니까 여긴 그런 거 없으니까 빵,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더하면 어차피 빵인 거니까 여기는 6전화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도 무조건 양전화의 총합은 유지된다고 했지. 6전화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를 갖다 곱한 거니까 그럼 얘는 누구와 똑같은 거냐면 요게 2B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B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냐면 3이라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3이라는 걸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자, 선지가 너무 약하게 나온 거야. 자, 그냥 기억부터 보세요. 자, 동그라미는 Cn-다. 정답이 되겠고. 자, A 대 B는 몇 대 몇이냐. 아, Y를 B라고 줬군요. 그래서 여기는 B는 3이라고 우리가 잠깐 구했고요. A는 플러스 몇 가라는 걸 찾았냐면 2가라는 걸 찾았어요. 정답은 2대 3인데 이걸 뒤집어 넣습니다. 이건 틀렸고.
자, 니은 별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5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자, Y는 산화되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럼 이 반응에서 Y는 들어가서 이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앞에다 한 번만 써봅시다. 그래서 Y는 들어갈 때는 원자 상태로 들어가지만 들어가선 이렇게 이온이 되는 겁니다. 좋아요. 이 한 줄만 쓰세요. 들어갈 때는 원자로 들어가, 전기적 중성인 원자로 들어가는데 들어갔을 때는 이온이 되고 있다는 건 전기적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이온이 되고 있다는 건 전자를 버린 겁니다. 얻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버렸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산화된다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반응에서 Y는 산화된다는 표현까지는 맞아요. 근데 요 앞에가 틀린 거야. 산소를 얻고 잃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렸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통합과학 2에서 만약에 여기가 시험 범위 나온다면 요 부분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맞았지만 여기가 전자를 버렸다, 잃었다 그런 표현을 쓰시면 정확한 정답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파트는 어렵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어렵게 나올 건데 되게 쉽게 그냥 여기서 머리로 풀지 마시고 얘가 만약에 요 그림이 하나, 두 개, 세 개인 순간부터 여러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건 어려운 문제건 같은 패턴으로 풀려면 요 표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 번 수업했던 학생들은 뭐 현장에 있는 학생도 그렇지만 이 테이블로 푸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빠르고 건조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요 훈련을 꼭 6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연습을 꼭 하시고요. 요거를 좀 잘 여러 문제를 좀 실어갖고 업템포에 넣어놨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그림 가는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는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수소와 헬륨을 이렇게 쓰고 자, 얘네들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냐면 12대 1이에요. 이게 뭐냐면 개수비. 그래서 얘는 하나당 몸무게가 1, 얘는 하나당 몸무게가 4니까 이걸 질량으로 환산하면 여기가 12가 될 거고요. 얘를 갖다 질량으로 환산하면 4가 돼요. 요게 질량비죠. 질량비는 3대 1. 출제자가 개수비를 줬는지 질량비를 줬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동그라미가 돼야 돼요. 지금 요게 개수비면 답이 또 달라져. 질량비가 3대 1인 거. 그래서 지금 3대 1인 게 맞죠. 그죠? 여기가 수소가 되고 여기가 헬륨이 되는 거, 그 정도 알아야 돼. 자, 번호가 1번, 요거 번호가 2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기억부터. 자, 기억 원자는 38만 년이 된 후 되었느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자기가 여기 동그라미가 또 돼야 됩니다. 원자냐, 핵이냐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래서 수소 원자는 38만 년 밑줄. 그래서 요게 이제 원자가 그래서 핵이 전자를 포획해서 원자가 되는 시점이죠. 그죠? 요건 정답이 되겠고. 자,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헬륨을 얘기하는 거죠. 헬륨 같은 경우는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에다 밑줄 그어봐. 핵과 핵이 융합된다는 뜻이거든요. 써줄게. 핵과 핵이 융합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핵과 핵이 융합돼서 헬륨을 만드냐는 뜻인데 수소가 4개가 모여서 헬륨을 만든다. 맞아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어디가 틀렸냐면 대부분의 동그라미 줘봐. 대부분이라는 말이 틀려요. 그러니까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을 만든다는 선지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대부분은 빅뱅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주 일부만 아주 적은 양이 융합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에다가 별표하시고요. 요거 때문에 아이들 많이 틀렸을 거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디귿 가볼게요. 자, S의 대기에는 기억과 니은으로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요 만에다 동그라미 쳐봐. 이런 것도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으로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라는 스펙트럼이 지금 별 S에 있습니다. 요 맞아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도 있어요. 그럼 봐봐봐. 얘도 있고 얘는 뭘로 설명할 거야?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기억과 니은
외에 또 다른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로만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에 마킹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제 예상컨대 4번에 마킹을 많이 했을 것 같아. 미리 틀려보시는 거 매우 좋은 거니까 이렇게 좀 틀려보세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14번. 자, 다음은 전자껍질에 대한 얘기들을 뭐 쭉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문제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 이거를 볼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볼 필요는 없고요. 이런 거를 체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 훈련을 제가 계속 시킬 겁니다. 출제자가 뭐라고 줬냐면, 야, 지금부터 2, 3주기야. 5다 주운 느낌으로. 2, 3주기야. 이게 키예요. 자, 계속 볼게. 자, 다음은 산소 밑줄.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알파벳이고요. 또 XYZ는 이거 가짜 값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소는 진짜 원소 기호고요. 여기 있는 XYZ는 그냥 진짜 알파벳일 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산소는 진짜 산소고요. 얘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기준 잡아서 이 가짜 값을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다음. 자, 이런 것도 7번에서 17번이다. 이런 것들은 툭툭 치면서 동그라미를 치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데이터에서 뭘 줬냐면 전자껍질 수는 주기수와 같아요. 주기수. 원자과 전자수는 무엇과 같냐면 족의 뒷자리수와 같죠. 편하게 족이라고 쓸게요. 족의 뒷자리수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진짜 값이에요. 요건 진짜 값이고 요건 가짜 값인 거니까 얘를 먼저 구해서 상대 값으로 얘네들을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 산소는 몇 주기냐면 2주기고 몇 쪽이냐면 16쪽이거든요. 그러니까 6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이 값의 실제 값으로 구하면 3이에요. 3. 그러면 그것의 3분의 1 토막인 거니까 1이 되겠고요. 그것의 3분의 1 토막인 거니까 3분의 1이 되겠고, 그럼 그것의 2배인 거니까 이게 2가 돼요. 요런 느낌.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값을 갖다 좀 체크해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주기수거든요. 주기수. 아까 전에 뭐라 했냐면 야, 2, 3주기야. 이런 말 줬다고. 그러니까 분모는 2 아니면 3이야. 이런 말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면 얘는 진짜죠. 진짜. 3분의 1이거나 6분의 2이거나 6부터는 안 돼. 그러니까 분모는 2 아니면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3개란 뜻이 되겠고요. 요것도 실제로 1개란 뜻이야. 그 얘기는 3주기 1쪽이란 뜻인 거니까. 그럼 누구란 뜻이냐면 나트륨, 번호는 11번.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여기서 시간 소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경우수를 따져야 돼요. 자, 얘는 한번 해보자. 자, Y부터 해보지 뭐. Y는 그 비율이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분모는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2라면 여기 2족이 될 거고요. 3이라면 여기가 13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보세요. 2주기 2족. 누구냐면, 그렇죠. 베릴륨. 베릴륨 몇 번이죠? 4번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까 잔상 중에서, 아, 번호는 7번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4번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틀렸다라고 놓고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계속. 자, 3주기, 13주기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누구냐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 몇 번이냐면 13번. 그러면 요 안에 13번이 쏙 들어가니까 요게 맞네. 요런 식으로 수도크를 풀어야 돼요. Y 찾았고. 자, X 한번 찾아봅시다. X. 자, X는 뭐냐면 그 비율이 2가 돼야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분모는 2가 될 수도 있고, 이 값은 3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2라면 요 값은 4가 될 거고, 3이라면 이 값은 6이 돼요. 자, 생각해 볼게. 자, 2주기 14족. 2주기의 14족은 탄소는 6번. 잘한다. 그렇게 하는 거야. 6번.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7번부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요렇게 틀린 거야. 이런 식으로. 자, 3주기 16쪽인 거니까 누가 되냐면 황이 될 거고요. 그럼 요건 몇 번이냐면 16번인 거니까 요 안에 쏙 들어가는 거니까 경우수 딱 맞는 거죠. 그죠? 빨간 펜. 그럼 여기에서 누군가를 찾았냐면 Y는 얘라는 걸 찾았고요. 그 다음에 X는 얘라는 걸 찾았어요. 퍼즐 다 풀었습니다. 자, 기억부터. 자, Z는 나트륨인 거니까 네온의 저장 배치를 가지려면 10번의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 하나만 버리면 돼요. 요건 틀렸고. 자, X하고 O2인데요. X는 뭐냐면 황이고 O2는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산화황이 되겠죠. 그래서 비금속 간의 결합인 거니까 공유결합 정답. 자, Y하고 산소가 결합을 한대요. 그 Y하고
산소가 결합을 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가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온 결합이 돼요.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액체나 수용액일 때 전기 흐르죠. 그죠? 요거는 정답. 답은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하시면 끝. 다음. 자, 가볼게요. 자, A, B, C는 기권, 수권, 직권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 치란 말이에요. 기권, 수권, 직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상황이 인지가 돼요. 아, 지금 요런 거구나.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자, 산호의 골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볼 필요는 있는데요. 자, 요게 이제 바다야, 바다. 바다에 뭐가 있냐면, 이게 산호초가 있다, 산호초. 산호초가 있어요. 이 산호초가 있으면 산호가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이 겉에다가 이렇게 어떤 골격의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 바닷속에 있던 이 물이죠, 그죠? 이 물에 있었던 어떤 탄소 성분을 이용해서 산호가 겉에다가 골격을 쭉 생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호 골격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화석으로 발견되면 또 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산호 골격을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생명체와 수권과의 어떤 탄소 순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억이죠, 그죠? 그래서 물 속에 있었던 탄소 성분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냐면 수권에 들어가요. 수권에서 탄소 성분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고. 자, 두 번째 석탄에 대한 얘기인데, 석탄은 땅속에 묻힌 거죠. 땅속에 특히 양치식물 같은 아이들이 쭉 묻히면서 오랜 시간 동안 돼서 석탄이 되는 거니까, 석탄은 생물권이 땅속에 묻힌 거니까 직권. 그럼 여기가 기권이죠. 요 정도 느낌. 자, 기억부터. 자, A는 수권이냐, 정답. 자, 침전에 의해서 석회암, 밑줄 봐. 이 석회암은 이 성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CaCO3라고 써요. 여기에 탄소가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탄소가 이 안에서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직권에 제일 많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게 석회암으로 구성된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석회암이 생성되는 것은 비의 탄소량. 지금 보니까 여기 직권, 땅바닥, 그래서 직권 정답이 되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육상식물의 광합성은 A에 해당하냐 물어보는데 화살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가요.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간다는 건 광합성이 아니라 호흡이라고 해야 되죠. 호흡. 그래서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가는 요거는 광합성이 맞지만 요렇게 가는 건 광합성하고는 반대입니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 그렇게 가시고. 다음. 자, 다음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통합과학 2에 나오지만 많이 아이들이 이제 찾아볼 것 같아서 설명을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자석을 6개와 고무줄 동그라미, 이 고무줄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묶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석 하나, 얘는 자석 2개, 자석 3개를 묶어서 이제 실험을 갖다 하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거냐면 자석을 묶었다라는 것은 이 자석의 세기죠. 이 자석을 여러 개를 쓰면 강한 자석이 되는 거니까 그것에 의해서 어떤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흐르는 그런 실험들을 갖다가 하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크게 3가지죠. 첫 번째는 강한 자석을 쓰고, 두 번째 속력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세 번째는 코일을 촘촘하게 감으면 어떤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그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통제 변이를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하시면서 문제 풀게요. 자, 기억. 자, 자석의 개수가 서로 다른 것은 A와 B와 C가 자석의 개수가 다른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자석의 세기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N극, S극이라고 할게.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자기장에다 동그라미 쳐봐. 자기장은 크게 방향과 세기를 물어볼 거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방향을 갖다 물어보면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내부에서는 남한에서 북한으로 뭐 주잖아 이렇게 풀라고 그랬지, 그지? 근데 자석의 바깥쪽은 N극에서 또 나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엇이라 부르냐면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가는 거지만 자석의 바깥쪽으로 따지면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석을 묶어. 자석을 이런 식으로 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이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데요. 자기장의 세기에다 비추고 봐.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를 누가 결정하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특정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특정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많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석을 여러 개 겹치면 특정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는 거니까 자석의 세기가 커진다라는 얘기와 어떤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답. 나머지는 통제 변이를 걸어야 돼요. 자, A, B, C를 놓을 때 N극을 아래로 놓는다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유도전류 세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 싶다 이런 뜻인데요.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갖다가 이제 통제 변이를 거는 거죠. 여기서 N극을 떨어뜨리고 여기서 S극을 떨어뜨리면 벌써 조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실험이 망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전류의 세기를 갖다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높이를 h로 똑같이 놓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순간의 순간의 속도를 갖다가 똑같이 통제 변인 걸기 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운동 에너지 비추고 봐.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공식이 뭐냐면 2분의 1의 mv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가로 실험하건 배로 실험하건 수박으로 실험하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무엇이 똑같냐면 속력은 똑같아요. 통제 변인이 잘 걸렸지만 이 부분은 똑같지만 무엇이 달라지냐면 자석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이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통제 변인이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운동 에너지 양이 같아진다라고 했는데 운동 에너지의 양은 달라요. 속력이 같은 거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자, 지구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면 2.6에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 1억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 요걸 기억해야 돼. 수직선을 반으로 따, 또 반으로 따고 또 반으로 닦게요. 이런 걸 우리가 지질시대라 부르는데 여기가 성칸불이야,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 요거 한 줄만 딱 쓰면 돼. 자, 그 중에서 고생대가 시험에 나올 거라 해서 요 섹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대 섹션, 여기가 5.4, 요게 2.5예요. 외울 때는 5425, 기억나지, 그지? 5425, 딱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0.6인 것도 한 번 정도는 써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6에서 1억 년.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2.6과 1억 년. 그러면 어느 스팟이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니까 2.6이면 거의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그죠? 요 정도 되는 거고 1억이면 2.5와 0.6 사이인 거니까 얼마냐면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여기는 대략적으로 2.6인 지점이 되겠고 여기는 수직선에서 1억 년 요 지점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거의 고생대 말기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거의 중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생대 말기 하면 판계야가 떠올라야 돼. 고말, 판계 아인교 그렇게 풀라 그랬죠. 이제 고생대 말기가 오면 판계야, 여기가 고생대 말기, 판계야, 대멸종, 몇 차 대멸종? 3차 대멸종.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그럼 중생대가 되겠죠. 그죠? 요게 중생대인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기억부터. 자, 나의 시기에 생성된 지층, 중생대 얘기하는 거야. 그럼 삼엽충이다. 삼엽충 고생대입니다. 그죠? 네, 이건 틀렸고. 자, 가와 나 사이에서 대멸종이 일어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시간의 흐름상 여기가 고생대 말기에서 중생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 그러니까 요 스팟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 스팟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고생대 말기에 3차 대멸종이 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대멸종이 일어났다 정답이 되겠고, 여기를 만약에 지구과학 전공자가 되면 몇 차인지를 물어볼 거야. 3차 대멸종인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시기 이후에 빙하기와 간빙기 밑줄. 그래서 요게 쌍따옴표를 해봐.
그래서 요게 뭐냐면 신생대를 주로 이렇게 표현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신생대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가 있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나시기는 중생대이기 때문에 빙하기가 올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그 이후라고 그랬어요. 이후. 그러니까 나시기 이후. 그러니까 중생대 이후인 거니까 신생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 때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는 선지가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저 이후가 포인트입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하고 디귿에 마킹해서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포인트들을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음 18번. 자, 그림 가는 힘 센서를 이용한 마네킹을 안전모에다 씌워갖고 벽에 충돌하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충격력 곱하기 누적 시간을 하면 무엇이 나오냐면 누적 총량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게 충격력 써볼게요. 충격력 이게 누적 총량 이렇게. 자, 근데 기억에서 뭐라 하냐면 시간분의 충격량이래요. 그럼 시간분의 충격량인 거니까 얘를 이항하라는 뜻이죠. 그죠? 얘를 갖다가 시간을 이렇게 이항하면 요게 시간분의 충격량은 무엇과 똑같냐면 충격력.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란 뜻이야. 자, 그러면 그 값이 충격력이 작은 경우는 어디냐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여기 보면 얘는 이 A가 최고의 힘이 되는 거고요. 평균적인 힘은 한 요 정도 된다라고 놓고 풀게요. 자, B도 평균적인 힘은 한 요 정도 된다고 놓고 풀고요. C도 역시 평균적인 힘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A가 가장 뭐 작다라는 선지는 뭐 무조건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C가 제일 작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별표 할게요. 별표. 자, B를 이용한 실험에서 그럼 B를 보라는 얘기죠. 그죠? B만 살짝 볼게요. 자,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운동량에다 동그라미 쳐봐. 운동량. 그래서 운동량은 어떻게 푼다 그랬더라?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크기잖아, 크기. 절대값을 씌우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을 갖다 비교해보라는 뜻이야. 이 값을 시간에 따라 비교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1일 때가 가장 크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자, 벽에 부딪힌다고 질량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인자가 변하진 않죠. 그러면 요 속도가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벽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의 속도, 그러면 결국에는 멈춰요. 빵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결국에는 0이 될 거니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큰 거죠.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큰 거니까 이 전체 값이 가장 크려면 부딪히기 직전이 가장 커야 되는 건데, 요건 부딪히고 시간이 t1이 지난 거기 때문에 가장 크다는 선지는 틀렸어요. 그러니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운동량의 크기도 큰 거고. 자,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려면 C가 가장 효과적이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푹신 하면 좀 힘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죠, 그죠? 충격을 줄이려면 부서지는데 푹신하는 거니까 C가 더 효과적이다.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문제 좋습니다. 아마 니은 때문에 많이 틀릴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자, 19번. 자, 다음은 DNA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참 문제 괜찮은데요. 일단 집을 지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좀 써볼게요. 인산, 당, 인산, 당, 인산, 당. 요게 이제 본력이 되겠고. 자, 인산, 당, 요게 인산, 당, 인산, 뭐 이런 식으로 쭉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뭐 상보적인 거니까 T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는 뭐 C라고 한다면, 여기는 뭐 G가 되겠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덴이 몇 개 있다고 그러냐면 15개 있다고 그랬어. 여기가 15개 있대요. 그럼 그것의 짝꿍도 15개가 있겠죠. 그래서 힐끔 보니까 타이밍이 20개나 있어. 그때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레고에서 알뜰하게 조립하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20개가 있지만 나는 15개만 쓰겠다는 뜻이고요. 사이토신이 몇 개냐면 13개입니다. 그러면 그 짝꿍은 13개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구안인이 25개나 있지만 나는 13개 쓰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자, 기억부터.
자, 헥산의 기본 단위체는 염기이 아니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야 되니까 틀렸고. 니은. 자, X에서 인산의 총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 전체에서 인산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하거든요. 체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요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예요. 요게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산, 당, 염기면 알파벳의 개수가 하나면 인산도 하나예요. 다시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1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벳의 개수와 인산의 개수는 무조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알파벳이 몇 개 있는지를 세보세요. 알파벳이 쭉 보니까 30개와 26개인 거니까 쓸게요. 알파벳이 몇 개 있는 거냐면 56개 있거든요. 그러면 인산도 56개만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레고를 봤죠. 그래서 인산이 몇 개인가 봤더니 58개나 있지만 그 중에서 56개만 쓰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니은 보면 인산의 개수는 56개다.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구안인과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거. 사이토신 얘기하죠. 구안인과 상보적인 결합은 사이토신을 얘기하겠고요. 그럼 몇 개냐면 13개다. 이것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되고. 다음. 자, 지구 표면에서 구수로의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요게 이제 지구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중력이 지구보다 작대요. 동그라미. 자, 중력. 그럼 F는 MA죠. F는 MA인데 중력이 작다는 건 결국엔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력이 작다는 건 중력 가속도가 작다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지구에서 실험할 땐 이랬대요. 그럼 얘를 갖다가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요 스팟을 딱 잡았을게요. 얘를 90도로 분석을 해요. 90도로 분석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요. 수평 방향으로는. 그 얘기는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야. 힘이 없다는 건 가속도가 없다는 뜻이고, 그럼 가속도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등속도 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작건 더 커지건 애초에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실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에 중력이 작더라도 크더라도 등속도 운동하는 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했다면 중력이 크건 작건 그곳에서도 역시 옆으로는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옆으로는 한 칸, 한 칸, 지금 보니까 한 칸씩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두 칸씩 이동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게 바로 틀린 거예요. 자, 여기는 더 촘촘하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 보니까요. 여기서는 한 칸보다 좀 더 가고 좀 더 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선지가 3개가 날아가는 거니까 1번하고 5번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자, 중력이 작다는 건 결과적으로 중력 가속도가 작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풉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VT 그래프를 그리면서 풀어야 돼요. 자, VT 그래프에서 지구에서 실험하면 원점을 지나는 1참수. Y는 10x 또는 9.8x.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요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가속도예요. 우리 연습 많이 했지, 그지? 자, 근데 지금 보면 지구에서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곳에서 실험하면 가속도가 작다는 건 원점을 지나는 함수에서 기울기가 작다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y는 대략적으로 5x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로운 행성에서 실험한 거고, 요게 뭐냐면 지구에서 실험한 거예요. 좋아. 자, 근데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어요.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자르면 요 하단의 면적이 바로 이동거리예요. 그래서 하단의 면적이 이동거리야. 이만큼씩 이동했었는데 새로운 행성에 가면 어떻게 이동하는 거냐면 이번에는 이게 하단의 면적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전보다 어떠냐면 삼각형의 면적이 작다는 건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짧다는 얘기야. 이게 촘촘하게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1번하고 5번 중에서 누가 더 촘촘한 거냐면 얘하고 지구에선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거보다 수직 방향으로 더 촘촘하게 이동하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머릿속으로
뭐 달나라에 가면 천천히 이렇게 풀면 답을 맞춘 최악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건조하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야. 근데 가속도가 작다는 건 기울기가 작다는 뜻이야.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이동했는데 달나라에 가면 이만큼 이동하네. 그 얘기는 더 촘촘하게 이동한다는 뜻이다. 좋아. 그래서 답은 1번하고 5번 중에서 5번 마킹했고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수평 방향으로는 애초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등속도 이동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21번. 자, 다음은 2, 3주기에서 서로 원자 번호가 다른 W, X, Y, Z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인체에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인체. 사람에게 제일 많은 것은 그렇죠. 산탄수. 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산탄수. 산탄수.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문제에서 몇 주기라고 했냐면 2, 3주기 동그라미. 2, 3주기 체크.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물결로 푸는 거야. 여기가 2주기, 여기가 3주기. 그런 느낌. 자, 근데 3주기 2족이래요. 그럼 지금 보면 이 정도. 다 포지션 잡았죠? 요 자리에 무엇이 있냐면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네슘을 지금 뭐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냐면 W.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2개, 2개, 3개, 2개, 2개, 3개일 수도 있고, 4개, 4개, 6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6개, 6개, 9개부터는 불가능하지. 왜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9개 있다는 건 19족이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경우수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Y가 2족이라면, 2개, 2개라면, 2족이라면 벌써 여기서 한 자리를 W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X하고 Y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가 얘가 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4개와 4개짜리 해당하는 거, 그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요 자리와 요 자리에 지금 X하고 Y가 들어가고 14족. 그 다음 6개인 거니까 16족. 그러니까 포지션으로 풀어야 돼요. 한 요 정도. 여기와 여기에 이제 Z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원자 번호가 Y가 Z보다 크대요. 그럼 만약에 Z를 여기에 넣으면 번호 중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Z는 무조건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고, 원자 번호가 Y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Z보다 Y가 크려면 여기에 Y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그러면 X가 들어가는 거니까 풀이 끝. 요 정도. 자, 그래서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탄소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이제 규소가 되겠고, 그럼 여기는 이제 산소가 되죠. 자, 기억부터. 자, W는 지금 보니까 금속이죠. 정답이 되겠고, 자, 기억은 X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보니까 산소죠. 산소는 Z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자, 광합성하는 식물은 YZ2래요. Y에다가 Z2. 광합성은 CO2를 써야 돼요. CO2는 XZ2인 거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인 거니까 답은 1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다음 문제. 자, 22번. 판의 경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전부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화살표를 봐야 되거든요. 이 화살표의 길이가 속도예요. 지금 보면 자동차가 이렇게 간다고 칠게요. 이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고, 얘는 자동차가 더 빠르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 판과 이 판,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는 서로 멀어지겠죠. 그죠? 멀어진다는 건 발산형 경계를 뜻해요. 발산형 경계. 자, 이 자동차는 빨리 가요. 여긴 천천히 가요. 결과적으로는 둘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수렴형 경계다 이렇게 불러요. 수렴형 경계. 근데 여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기 때문에 해양판이 밑으로 쑥 기어 들어가죠. 그죠? 요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기억의 하부. 발산형 경계인 거니까 하부를 보면 멘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멘틀은 상승하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판과 판을 발산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부에는 멘틀이 상승하다가 위에 있는 판을 발산시키는 거니까 요거는 정답. 자, 니은 별표. 자, B에 대한 C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B에 대한 C의 방향 생각해 보세요. 자, B는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도 이쪽으로 가는데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빨라요. 상대적으로 얘가 더 빨라. 그럼 얘 입장에서는 마치 얘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빨랐지. 다시 한번. 자, 자동차가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더 빨라. 그럼 이 둘 사이는 점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은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고 얘가 자기한테 다가온다고 느낄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B에 대한 B가 바라보는 C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느낄 거니까 서쪽 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선지가 조금 어색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고, 자, 디귿 볼게요. 자, B에서는 호상열도가 지금 형성되냐라고 물어보네요. 보니까 지금 판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네 섭입하는 거고 섭입을 당합니다. 그럼 마그마가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섬을 만들려면 항상 지진이나 화산이나 이런 것들은 섭입을 당하는 쪽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틀렸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호상열도가 생긴다면 이쪽에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대륙판이더라도 바다가 좀 끼어 있으면 그렇게 섬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꼭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둘 중에 호상열도가 발생하더라도 C라고 해야 돼요. 답은 기억과 니은에다가 마킹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에다 마킹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면 이런 니은이라는 선지들이 조금 지구과학에서 좀 각 잡고 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의식적으로 한 번 정도 틀려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3번. 자, 카탈레이스 과산화수소 분해. 자, 요건 내가 식을 쓰는 연습을 해두고 가라 그랬어. 여기 이제 화학 파트와 이제 생명과학이 좀 섞인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물이죠, 물. 산화수소. 산화수소. 그럼 얘를 분해하면 이렇게 전기 분해되는 거 알 거예요. 물에 분해되면 이렇게 되죠, 그죠? 좋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과하게 있다는 뜻이야. 그럼 산소를 어디에 붙이냐? 여기 붙일 수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붙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면 물과 산소가 생긴다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기포, 지금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포가 발생한단 말이 지금 주어지거든요. 아주 작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의 정체는 산소 기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물이 만들어진다는 선지도 손으로 써본 애들만 맞춰. 꼭 써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를 빠르게 하려면 무슨 효소가 필요하냐면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이런 효소가 쓰인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죠. 자, 그런데 이 카탈레이스 효소는 효소기 때문에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여서 만들어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코돈의 어떤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들 좀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가설에다 동그라미 좀 잠깐 해봅시다. 자, 출제자가 가설 문제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항상 뭐부터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이 가설이 옳은 가설인지 틀린 가설인지를 보셔야 돼. 지금 보니까 옳다고 했죠. 그러면 정답을 여기에 넣으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옳지 않다라고 하면 헛소리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설 문제가 나오면 옳은 가설인지 틀린 가설인지 보시고,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헛소리가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옳은 가설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주 과학적으로 맞는 얘기가 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이런 코돈이나 같은 아미노산을 형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자, CAU가 CAC가 됐대. 그러니까 CAU였는데 CAC가 됐대. 그래도 아미노산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어. 좋아. 그러면 이제 단백질도 잘 만들어져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계속. 자, CAU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각형의 아미노산이었는데 어떤 돌연변이가 생겨서 AAU가 됐대. 그 얘기는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게 되면 같은 카탈레이스라도 어떤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역할을 못한다라고 마킹을 하셔야 되겠고, CAU 삼각형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돌연변이에서 AAC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사각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건
또 역시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킹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돌연변이가 생겼지만 아미노산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제 역할을 한다는 뜻이고, 이건 뭐 변화가 없으면 제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발생한대요. 제 역할을 했고, 여기도 역시 카탈레이스로서의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한다. 하지만 여긴 발생 안 하죠. 그죠? 기억부터. 자, 로마자 1에서 물이 생성되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죠. 물이 생성되고, 자, B에서는 발생합니다. 자, 디귿. 자,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 정보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는 촉매 기능을 잃느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스가 돌연변이가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서도 일어났고, 여기서도 일어났죠. 그죠? 근데 그 카탈레이스가 모두 기능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돌연변이가 일어났더라도 아미노산의 변화가 없으면 여기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선지가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진 카탈레이스지만 이 경우는 아미노산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잘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선지는 틀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좀 정확한 정답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바꾸겠죠. 돌연변이로 인해서 만들어진 카탈레이스를 할지라도 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설은 옳다. 그렇게 바꾸면은 좀 내용은 길어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고, 지금 같은 경우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억에다가 마킹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런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그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새로 강의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24번. 자, 다음은 염산과 NaOH, KOH를 갖다가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간화에 대한 설명들을 좀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통에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 묶어. 같은 염기끼리 묶어주고요. 여긴 산이고 여긴 염기인 거니까. 이렇게 눈치가 빠른 애들 이렇게 대각선을 치고 기다려야 돼요.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10mm에 몇 덩어리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부터 써볼게요. 자, 가는 한 줄 써야 됩니다. 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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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있어요. 그럼 쓸 때는 이렇게 구경꾼을 먼저 써. 구경꾼을 항상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먼저 쓰시고, 자,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1대 1. 그럼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전화량의 총합은 0. 그걸 써야 돼요. 그럼 양전화가 2인 거니까 음전화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OH-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대한 것은요, 이렇게 정보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CL이 하나 있었다는 건 HCl이 몇 덩어리 있었다는 뜻이냐면 한 덩어리 있었다는 뜻이고, 자, Na+가 하나 있었다는 건 NaOH가 한 덩어리 있었다는 뜻이에요. 자, K+가 하나 있었다는 건 KOH가 한 덩어리 있었다는 정보, 이런 식으로. 요 분수가 쓰였죠. 이게 농도의 비입니다. 그래서 얘가 10ml당 한 덩어리 있다는 뜻이고, NaOH는 15ml당 한 덩어리 있다는 뜻이고, 이 분수가 의미하는 것이 얘네들의 농도 비인 것까지도 좀 아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10ml당 한 덩어리인 거니까 20ml당은 두 덩어리가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요. 자, 이렇게 하면 2.5배가 될 거니까 여기는 2.5 덩어리가 될 거예요. 자, 계속 합시다. 15ml당 한 덩어리면 15ml당 몇 덩어리 있는 거냐면 한 덩어리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몇 대 몇이냐면 3대 4. 3대 4인 거니까 용질도 3대 4로 있어야 되겠죠. 3분의 4배. 3분의 4배.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냐면 3분의 4. 좋아. 자, 계속. 자, 그러면 요게 30ml 한 덩어리 있으면 요게 15ml당은 2분의 1 덩어리 있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용질이 2분의 1 덩어리 있는 겁니다. 풀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막 숫자가 이쁘게 정수로 여러분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죠?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은 그 연습이 안 될 거니까 그냥 제가 111로 놓고 쭉 전개해서 풀어냈습니다. 자, 기억부터 T1, T2, T3에서 온도, 동그라미 쳐볼게. 자, 이 온도를 무엇이 결정하냐라는 뜻인데요. 자, 이것도 오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중화가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이것은 무엇이 결정하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중화량이 결정해. 그냥 중화가 결정한다고 하시면
완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거 5개념이에요. 그래서 온도는 얼만큼 변하냐라고 물어보면 이 공식을 꼭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체 국물의 양 분의 중화량이 결정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10ml, 15ml, 30ml를 더하면 얼마냐면 지금 보니까 55ml, 여기서도 55ml, 여기서도 55ml야.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모두 부피가 동일하니까 지워지는 거지 학교에서는 이거 동일하게 안 놉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결정하냐면 가나다의 중화량이 결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편이죠. 이만큼 넣으면 염기가 둘인데 산이 하나면 얘는 하나만큼 중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하고 얘를 갖다 더하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여기는 6분의 얼마가 되겠어? 8이 될 거고 6분의 3이 되면 6분의 11이 될 거니까 이게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을 갖다 계산하면 2보다 작은 거니까 이 값은 6분의 여기는 6분의 8, 6분의 3인 거니까 6분의 11만큼 중화가 되죠. 됐고, 자 여기는 1.5만큼 염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 2.5가 있으면 중화는 얼만큼 될 거냐면 1.5만큼만 돼요. 그럼 셋 중에 누가 중화가 제일 많이 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얘는 아니고요. 얘하고 얘를 갖다가 비교해보면 얘는 얼마냐면 이게 2분의 3인 거니까 이 값은 6분의 9가 돼요. 그래서 둘을 갖다 비교해보면 이쪽이 중화가 더 많이 된 거니까 온도도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온도가 높은 것은 어디냐 물어보면 T2라고 해야 돼요. T2. 정답은 T2가 되겠고 T2. 두 번째, 가하고 달을 갖다가 혼합했대요. 그럼 가하고 달을 갖다 혼합하면 처음부터 산은 얼만큼 있는 거냐면 3.5만큼 있는 거고요. 자, 염기는 얼만큼 있어요? 1 섞으면 요게 2만큼 있는 거고 더하기 또 1, 0.5. 그러니까 여기는 1.5가 있죠. 그죠? 여기다 가로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산은 3.5고 염기도 3.5 거니까 둘을 섞으면 딱 중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뭐냐면 중성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T2와 중성인 거니까 답을 4번에 마킹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입니다. 자, 엘니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주고 있고요. 태평양 적도 부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주고 있어요. 자, 등수온선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좀 아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면 태양에서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추워져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바다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차가워진다는 생각들은 좀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는 뭐냐면 20도씨의 등수온선을 갖다 그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여기 20도씨의 등수온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20도씨는 따뜻한 물의 어떤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건데 여기까지는 20도씨로 따뜻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따뜻하다라는 뜻이고요. 요 경기를 넘어가면 차가운 물이 된다라고 해석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게 빠르게 푸실 수 있어. 그러니까 20도씨를 지구과학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물의 경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면 차가워진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인 배경이 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만큼만 깊어져도 차가워진다는 뜻이고요. 요건 좀 많이 깊어도 요만큼만 굉장히 깊은 깊이까지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들을 좀만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단면으로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서태평양이 될 거고요. 여기를 갖다 자르면 여기 이제 태평양이 동쪽인 거니까 동태평양이 돼요. 그럼 여기 이제 무역풍이 불죠. 무역풍이 불면 해수면의 깊이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이제 물이 가니까 물을 채워주죠. 그죠? 용승에 의해서 이렇게 또 쭉 올라갑니다. 요게 이제 평상시에 평상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냐면 따뜻한 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깊으로 들어가면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동태평양은 용승에 의해서 찬 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따뜻한 바다가 이게 굉장히 깊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까지도 따뜻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따뜻한 바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발리, 인도 발리. 인도네시아의 발리. 자, 여긴 그러면 따뜻한 바다인 거니까 상승기류가 생겨서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것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죠. 이게 이제 평상시에 평상시. 그러니까 이렇게 흰 색깔로 필기한 게 뭐냐면 평상시의 모습이야. 근데 엘니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하게 분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무역풍이 약하게 불기 때문에 해수면이 어떻게 생겼냐면 물이 가긴 가는데 약하게 가요. 이렇게 가니까 용승도 좀 약하게 되죠.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색깔로 필기한 것이 바로 엘니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풀어볼게요. 자, 이 표를 해석하는 것이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요 기역선과 니은선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기역 같은 경우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겨서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어느 정도 조금만 깊이 들어오면 조금만 깊이 들어와도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차가워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20도씨의 분포니까 여기까지는 따뜻한 바다인 거고요. 요 경계로 여기가 차갑다라고 놓으면 여기는 조금만 깊어져도 차가워진다는 뜻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여기가 굉장히 깊게 들어가도 굉장히 따뜻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차가운 거니까 여기에 많이 깊숙이 들어가도 따뜻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바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중에서 어느 부분이냐는 뜻이냐면 이 부분이 그러면 서태평양이라고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는 좀 차가운 바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다인 거니까 동태평양, 이제 그런 느낌으로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하고 B를 갖다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가 엘니뇨식이다. 지금 이렇게 문제에서 주고 있어요. 자, 엘니뇨식이냐 어떤 식이냐 봤더니 요 A라고 하는 지점은 지금 보니까 그 차가운 바다로 가는 그 깊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냐면 이 엘니뇨가 이제 흰색으로 필기를 했죠.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는요, 여기를 경기로 지나가면, 요 깊이를 지나가면 찬바다가 됩니다. 요 경기를 지나가면 찬바다가 돼요. 그래서 엘니뇨 때는요, 요 깊이가, 찬바다로 지나가는 그 깊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완만합니다. 완만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비해서 엘니뇨 시기가 되면 요 경계를 지나가면 찬바다가 되는데 차가운 바다가 되는 그 경계가 깊이가 비슷비슷하고 완만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역과 니은이 찬바다로 지나가는 그 깊이, 요 선의 밑으로 갈수록 차가운 바다가 되는데 찬바다로 지나가는 그 깊이가 A식에는 어떠냐? 비슷비슷합니다. 완만하다는 뜻인 거니까 요 A식을 갖다 무엇이라 놓고 풀면 되냐면 엘니뇨식이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깔끔하게 풀리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자, 니은은 동태평양이냐 지금 이렇게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기역이 동태평양인 거니까 요건 틀렸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엘니뇨 시기 기역을 갖다 얘기합니다.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평상시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페루 지역에서 비가 내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A 시기,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니까 평년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관측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 편차는 양의 값을 갖는다.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정답이 되겠고요. 자, 디귿 가볼게요. 자, 니은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렇게 좀 주고 있네요. 그럼 A하고 B 중에서 A가 엘니뇨식인 거니까 엘니뇨를 잡고 문제를 풀면 굉장히 빠르게 잘 풀립니다. 그래서 A 시기를 기준으로 놓고 풀게요. 자, 포인트는 해수면이에요. 해수면은 어디냐면 여기 표면, 여기가 해수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자, 니은. 그래서 니은은 지금 보니까 어떤 선을 갖다 나타내고 있냐면 서태평양. 그럼 니은의 여기 서태평양, 여기 봅시다.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해수면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여기 엘니뇨 시기에 작아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A 시기에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거기다 빼기. 그 다음에 기역이라고 좀 문제 주고 있네요. 기역은 어디냐면 이제 동태평양에서 해수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엘니뇨 시기 해수면은 올라가고 있죠, 그죠? 평상시보다 올라간 거니까 요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니은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고 거기서 빼기, 기역에 해당하는 건 플러스인 거니까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인 거니까 전체적인 것은 마이너스의 값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A일 때는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거니까 A 시기가 B 시기보다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작다라고 해야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의 정답은 틀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다 마킹하면 됩니다. 마지막 요 25번 같은 경우 이 엘니뇨와 어떤 라니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라니냐는 이제 교육과정보다는 엘니뇨가 더 집중해서 푸시고 엘니뇨와 평상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단면으로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면은 여기로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등온선, 그래서 요 선을 넘어가면 차가운 바다가 되는 거니까 그건 이쪽으로 비교하시는 거. 요 선을 넘어가면 차가운 바다가 되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는
차가운 바다로 가는 그 깊이가 동태평양이나 서태평양이나 그 깊이가 비슷비슷하다. 그거 갖고 요 시기가 엘니뇨라는 것을 좀 찾았고요. 어디가 차가운 바다고 뜨뜻한 바다냐? 얘는 깊숙한 곳까지 뜨뜻하다는 얘기인 거니까 좀 따뜻한 바다니까 서태평양. 여긴 조금만 들어가도 차가워지는 거니까 여기는 차가운 바다, 동태평양. 그런 식의 느낌으로 푸시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푸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선 데이터를 그런 식으로 빠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전문항을 다 풀어봤고요. 일단 요게 이제 업로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반으로 쪼개서 업로드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로 업로드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평가원에서 이렇게 내겠다고 예시는 문항을 공개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방향하고 지금 요 출제된 25문항의 방향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지 꼭 확인하시고 지금 공부하시는 기존의 통합과학 수준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준비하는 강좌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제 업태포 강좌가 꼭 나오니까요. 요걸 반영해서 좀 심화 어떤 스킬 강좌 거기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